오늘은 하락이 그친 것에 감사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여전히 반등은 요원하고 비관적으로 시장을 봐야 할까요? 아리송한 이 해석 두 분께 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미르경제연구소 이사, 송태현 유한타증권 과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전만 하더라도 오늘 반등 주겠다. 다행이다. 드디어 12거래일 만에 반등이 나오나 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후장의 분위기가 급변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된 뉴스들 쏟아졌고요. 결국 하락 반전됐다가 오전장 거의 저점까지 밀려 내려갔고 현재는 다시 또 상승으로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하방 리스크 여전히 크다고 봐야 될까요, 정 이사님? 사실 저는 오늘 반등이 이렇게 반갑지가 않았어요. 오전에도요? 네. 어저께 모방송을 통해가지고 이제 조금 역발상이 필요하다고 좀 말씀드렸었는데, 어제 변동성이 나오게 되면서 저는 상당히 좀 반가웠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까지 어제와 같은 변동성이 나오게 된다라면, 바닥이 다 왔구나라고 조금 이제 생각을 하려고 그랬는데, 예. 아침에 예상과 달리 이제 반등이 나오니까, 이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이 하락이 끝이 안 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다음번 제 예상이 혹시라도 맞게 된다라면 다음 변동성이 나오게 되면은 아마 어제 변동성보다는 더 아프게 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어제 그리고 오늘 세게 그냥 맞고 네. 추가락이 이제 제한이 되는 게 저는 좋겠다 생각했는데 좀 그 예상이 벗어나서 네. 조금 이제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네네. 오늘 어찌 보면은 이제 그냥 중동 테마라 그럴게요. 오늘 농업주가 강세였잖아요. 비료 관련주들 네. 강세였는데 얘네들이 좀 힘이 약했어요. 힘이 약했던 이유는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농업 관련주가 농업 관련 테마가 이제 그러니까 천연가스, 물류 이쪽에서 이제 농업 관련주로 왔는데 네. 그 속에서 이제 다음 테마가 바로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선이 농업 쪽보다는 저출산 테마 쪽으로 이렇게 확 쏠려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외가 됐었던 거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오늘 테마들이 어찌 보면 강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강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오늘 저수산 같은 경우도 한 종목 정도는 상한가에서는 가야 정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시장이 좀 눈치를 본다고 봐요. 그러니까 긴가민가. 아직은 약하게. 네, 아직은 긴가민가. 그런 심리가 반영이 되다 보니까 네네. 제가 봤을 때 생각 외로 조금 이제 그러니까 저출산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생각보다 좀 약했더라고요. 오늘 깨끗한 나라 같은 경우는 상한가 가도 무방한 날이거든요. 근데 못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시장이 긴가민가 하고 있고 한 번쯤은 이제 시장을 더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외국인 선물 쪽 같은 경우는 표면적으로는 이제 1645 그냥 매수라고 좀 보실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순수 매수라고 보시면 안 돼요. 어제 매도에 대한 일부분 청산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1645가 표면적으로 매수지만은 이게 순수하게 선물 매수 포지션 누적인지 아니면 어제 쌓아놨던 매도 포지션의 청산인지 우리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누가 보다도 신규 선물 매수 유입이라기보다는 네. 제가 봤을 때는 어제 대량 매도가 들어온 부분들에서 조금 소폭 청산이 나왔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의 어떤 선물 포지션 어떤 변화는 선물 시장의 미결제 학생과 동반해서 같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 만약 시장에서 매도 포지션 청산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미결제 학생 27만 계약 이하로 떨어진 여부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래도 마지막으로 희망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하락의 끝자락에서는 항상 변동성이 컸습니다. 오늘 방송 끝나고 장 끝나고 나서 과거의 코스피 차트를 쭉 한번 살펴보세요. 2022년부터 보셔도 되거든요. 보면은 하락의 끝자리에서는 변동성이 상당히 컸었기 때문에 어쨌든 어제는 긍정적인 신호가 나온 건 맞고요. 대신에 이 긍정의 신호가 빨리 올 것인가, 긍정 신호에 이어서 바닥 신호가 빨리 올 것인가, 좀 천천히 올 것인가,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시장은 지수 대형주보다는 개별 종목 중심의 어떤 중소형주 장세였기 때문에 빠르게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그 투자 심리는 이 종목별 등락해나 오늘 다행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 목소가 우위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내일부터 조금 지속이 되는지 여부를 좀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변동성이요. 어제 네. 같은 변동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제는 네네. 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쭉 밀리는 흐름이었잖아요. 네네. 어떤 변동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화면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날짜를 좀 보게 되면 네.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1월 17일이고 그리고 어제 이전 1월 16일부터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어제 이전에 그러니까 1월 16일부터 지금 날짜를 보게 되면 1월 4일까지 지수의 캔들 길이를 한번 보세요. 되게 짧거든요. 네, 그런데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캔들 길이가 상당히 길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 변동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변동성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1월 3일 날 요때
수급 포인트를 체크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외국인들이 18,000개, 16,000계약 정도 제 기억이 맞으면은 선물 매도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2.3% 하락이 나오게 되면 시장이 꺾였어요. 그러면 바닥도 요거와 비슷하게 온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외국인 선물 매도를 인해 가지고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서 하락 전환됐다. 그러면은 네.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서 또 어저께 외국인 대량 선물 매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네네. 바닥이 다가왔다는 것들의 어떤 신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 송 과장님 의견도 들어봐야죠. 오늘 지수도 마찬가지지만 코스닥은 1%가량 상승하면서 물론 에코프로 BM이 많은 역할을 했던 것 같긴 한데요. 조금 탄력 아쉽죠. 그래도 코스닥 쪽으로는 쌍끌이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840선에 대한 지지력을 지금 종가상으로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 코스닥도 보수적으로 보고 계세요? 지수가 사실 방향성이라는 것이 전환이 되지 않는 한에서는 코스닥 시장으로서도 사실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어쩔 수 없는 코스닥이 아무리 이제 부분입니다. 개별 종목으로 움직이더라도 결국은 매크로에 기반한 지수가 안정화되어야 한다 이 말씀인가요? 적어도 코스피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코스닥만 좋다라고 보시기보다는 네네. 사실 코스피가 어느 정도 하락에서 안정적인 구간으로 진입을 해야지만 그 과정 속에서 지수를 이제 올리지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개별 종목으로서에 대한 접근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는 이러한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 아직까지는 지수에 대한 불안정성이 너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이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아직 글로벌적인 매크로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이제 찐바닥을 드러냈고 돌린다라고 보기보다는 지금은 많은 구간 간을 보고 있다. 이 정도로서만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한 1조 정도의 선물 매도가 외국인들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1월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한 5.5조 정도의 매도가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사실 1,700억 정도의 이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 말인즉슨 결국은 이것이 아직까지는 유의미한 외국인들에 대한 포지션 변화다라고 보기보다 네. 청산 정도가 딱 맞는 정도의 아, 표현이다. 정 이사님이랑 동일하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인데 오늘 눈여겨봐야 될 점은 네. SK 하이닉스가 상승폭이 어.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3%. 점입니다. 네. 네, 그 때문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섹터들도 상당히 강해지고 4%. 있고 그 관련돼서 사실상 HBM 관련된 장비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움직임이 좋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결국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좋은 네. 포석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에 따라서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특정 섹터, 특정 종목이 사실상 계속적으로 이제 이 시장을 끌고 가기보단 그 안에서 성장 섹터 안에서 계속적으로 섹터에 대한 이 수급, 이 순환매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오늘은 이쪽이 다음번엔 저쪽이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4% 가깝게 올라가고요. 지금 HBM 말씀하신 대로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고점 높여가는 흐름이 현재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럼 정 이사님과 동일하게 시장의 바닥 시그널은 외국인의 선물 시장 대량 매수 전환에 있다. 이렇게 정리할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그게 보여야 돼요, 사실. 어느 정도 필요 조건으로. 네. 일단 그런 것들이 보여야 되고 사실상 어제 많이 빠졌던 게 그 많이 빠진 변동성이 나오게 되는 조건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선물에서는 외국인하고 개인하고 같이 매도가 나올 때 네. 혹은 아니면은 선물과 현물에서 외국인이 동반 매도가 강하게 나올 때 그 두 가지는 무조건 지수에 대한 부분이 많이 빠지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이 언제쯤 그 반대 포지션이 나올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정말 이제 바닥권을 이루어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섹터 흐름 보면요. 저출산이라는 키워드가 시장을 과연 이끌어 줄 것인가 좀 관심이 컸거든요. 아무래도 양 당의 대표 공약, 이 정책들이 쏟아진다라는 측면에서 이 테마성으로 움직이게 되면 그래도 개별 종목 안에 기회가 또 있다 보니까요. 그런데 정 이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조금 약했다라는 측면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반등에 대한 확신이 좀 약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근데 아까 이수연 앵커 이야기한 대로 이 정도로 아이를 낳겠어? 뭐 이렇게 약하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지금 물론 다시 탄력을 좀 키우려는 아가방 컴퍼니의 움직임, 시세도 포착이 되곤 있지만 네네. 좀 약하거든요. 네네. 지금 수혜를 볼 섹터 지금 옥석 가리기해서 계속 네. 총선까지 끌고 갈 수 있는지 수혜 분야를 어떻게 볼까요?
일단은 총선 전까지는 일단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계속 시장에서는 봐요? 아까 이수연 앵커에 대한 얘기에 대답을 해주면은 시장은요, 아기를 많이 놓고 안 놓고에 관심이 없어요. 아. 그냥 정책이 나왔다는 게 관심이 있는 거죠. 셀온. 네,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만 우리는 뭐 집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저출산 관련 대장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오늘 나왔지 않습니까? 깨끗한 나라. 뭐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 세븐을 제끼고 지금 이제 상승폭이 더 많이 나왔거든요. 아. 이게 예전에 윤석열 테마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대장주가 좀 반등이 크게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현 정부의 정책이 맞물리면서 대장주가 바뀌었다. 현 정부의 행정부 수장과 연관성이 있다는 이유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요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기를 많이 놓고 안 놓고에 관심이 없고 그런 거에 더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연관성, 연결고리를 찾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뭐 깨끗한 나라 기준으로 보게 된다라면 오늘 2,900억 원으로 이제 마감이 이제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3,000 이하 조정 시에 이제 접근을 하고 그리고 다시 재반등이 나온지 여부에 따라서 짧게 대응하는 게 일단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출산 쪽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번에 중동적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이제 해운주 그리고 물류 그리고 가스 그리고 농업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유아 콘텐츠 관련주도 이 저출산 관련주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물론 저출산 관련주도 좀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 다음으로 갈 만한 걸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어디예요? 이제 유아 콘텐츠 관련 주들이 좀 후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다들 아시겠지만 피크퐁, 삼성출판사, 그리고 대원미디어, K소프트, 오로라 이런 것도 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쪽이 왜 반응이 안 나올까 하고 저도 이제 관련주를 찾고 있는데 데이터 관련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데이터.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참모들을 모아놓고 데이터와 수치에 근거한 저출산 원인과 정책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보라 네, 요 네. 얘기를 했거든요. 요게 만약에 부각이 되게 된다면 이제 데이터 관련주, 그러니까 데이터 전문가, 데이터 관련주 이쪽으로 좀 엮일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 보세요? 테마는 네? 어느 종목 보세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못 찾고 있어요. 오. 그래가지고 그 비슷한 종목을 지난주에 크라우드웍스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좀 더 연관성 있는 종목을 저도 찾고는 있어요. 찾고는 있는데 솔직히 오늘 그 종목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직 찾지는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를 그쪽까지 영역을 넓혀서 봐야 된다는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항상 끼어들어. 주식시장이 창의력이 참 뛰어난 시장이잖아요. 연결고리를 상당히 잘 만들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테마의 확장성 측면에서 봤을 때 저출산을 좀 대안돼서 보는 게 아니라 오늘 저출산이 나오게 되면서 일자리라든지 비대면 네. 교육관리도 강세를 보였잖아요. 네, 그런 네. 것처럼 아마 유아 콘텐츠도 확장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데이터 전문가 확장되지 않을까? 그런 리스트업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키워드까지 좀 확장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좀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던져주셨거든요. 재택근무라든지 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책도 4시에 발표가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이민청, 돌봄교육 또 확장해서도 가능할 텐데 이쪽보다는 데이터 쪽으로 유아 저출산 관련한 정책과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도 찾아보자. 잘 기억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저출산의 문제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인구 구조의 문제로 연결이 되고 결국 또 생산성이잖아요. 한 나라의 경제 이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또 힘들어질 거다. 이런 연결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로봇이 그 하나의 희망의 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로봇주가 최근 어제 오늘 에브리봇 중심으로 한 급등세가 연결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전히 모아가는 전략, 특히 저출산 키워드로 봤을 때 유의미하다고 보세요? 뭐 저출산 키워드도 키워드지만 뭐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로봇 관련된 산업은 계속적으로 개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인건비적인 측면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된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로봇 산업에 대한 부분은 더욱더 확대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사업 부분 자체도 네. 특정 부분에 사실상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서비스 분야라든지 아니면은 뭐 협동 부분 그리고 이제 의료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더욱더 다양하게 많은 부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장기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더욱더 많은 종목들을 끌고 가야 될 필요성은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급등락은 계속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대장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 상승폭이 많았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상승폭에 대한 부분을 일부 되돌릴 때마다 그 해당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도 출렁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이제 결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협동 로봇 쪽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내외 이제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네. 계속적으로 공장 증설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공장 증설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하게 됐을 때 예전과는 다르게 자동화 관련된 부분을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결국은 협동 로봇 관련돼서 더욱더 많은 수요를 이제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그것이 사실상 수주로 이어지게 되고 그 수주가 실적화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올 한 해는 로봇 중에서도 협동 관련된 로봇들이 향후에 실적적인 모멘텀과 함께 이 한 해를 정말 놓고 봤을 때는 더욱더 많은 부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뭐 해당 종목으로는 티로보틱스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니면 V1텍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계속적으로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종목 힌트까지 주셨는데 마지막 짧게 정 이사님께도 종목 여쭤볼게요. 네. 관심주로 이제 전략을 주시진 않았지만 RS 오토메이션 주목하자는 포인트를 주셨는데 네. 근거 같이 좀 짧게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짧게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인탑스가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로봇 관련돼서 삼성 이제 키워드로. 핀셋으로 호재가 된 쪽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RS 오토메이션도 그와 같은 관점에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정전 용량시 엔코더라고 국내 최초 개발이 돼가지고 이 소형 웨어러블 기기라든지 그 소형 로봇 쪽, 부핏 같은 이 소형 그 로봇 쪽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리고 삼성과 연관성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중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저출산에서 두 번째 근거를 말씀 못 드렸는데 그건 이제 시장 투자 심리. 시장도 긴가민가하기 때문에 상한가로 강하게 못 밀어붙였다. 네. 요 말씀을 제가 빠뜨렸네요. 네. 늘 시간이 아쉽습니다. 두 분께 답 들어봤습니다. 프로 보내드릴게요. 정태근 이사, 송태영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